행복도 능력이다. 심오한 진리는 보고 알아차릴 뿐이지 계산으로 얻어내는 것이 아니다. 삶은 계산하는 대로 될 수 없다. 삶이 계산대로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 뜻대로 된다면 삶은 가소로운 것이 될 것이다. 하지만 삶은 계산대로 되지 않아서 문제이다. 뜻대로 되는 일보다 뜻대로 되지 않는 일이 너무도 많아서 문제인 것이다. 하고 싶은 것이 너무도 많은데 모든 게 어렵고 힘들다. 살기 좋다는 말보다 살기 싫다는 말이 먼저 입에 담겨진다는 것이 일상이 가르쳐주는 문제이다. 살고 싶다는 말보다 죽고 싶다는 말이 너무도 쉽게 입안에 담긴다는 것이 문제이다. 신화가 가르쳐 주었듯이 진리는 기억의 강물을 따라 흘러갈 때에만 도달하게 된다. 기억의 강물을 따라서 흘러가기 위해서는 기억의 딸들에게 도움을 받아야 한다. 그들의 도움을 받으려면 스스로 창조의 정신을 발휘할 줄 알아야 한다. 창조하려는 의지조차 없다면 기억의 딸들은 그 뮤즈들은 절대로 도움의 손길을 내미지 않을 것이다. 창조는 의지에서 시작하지만 결국에는 뮤즈의 도움을 받아서만 완성된다. 창조는 뮤즈의 도움이 필연적이다. 뮤즈들의 도움을 받아야 창조가 실현될 것이고 또 완성에 이를 것이다. 뮤즈들의 도움을 받고 싶다면 기억의 강물에 몸을 담그고 있어야 한다. 모든 것을 기억하고 또 기억하는 연습과 훈련을 거듭하고 있어야 한다. 늘 얻었던 것을 반추하고 기억했던 것을 다시 꺼내서 되새김질하며 묵상을 실천할 때에만 진리로 향할 수 있다. 이성도 이성 나름이다. 이성은 계산 능력이지만 어느 하나의 공식에 얽매이면 이성은 생각을 규정하는 힘으로 작동하는 것에서 벗어나 생각을 제한하는 힘으로 작동하고 말 것이다. 하나의 공식에 얽매이면 다른 공식과 다른 가능성을 배제하는 일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그런 일이야말로 생각하는 존재가 경계해야 할 실수에 해당한다. 이성을 잘못 사용하면 독성과 독단이 생각을 지배하는 결과를 낳는다. 이성 때문에 사회생활이 가능하지만 또한 이성 때문에 사회가 곤란을 겪게 될 수도 있다는 이야기다. 정신의 근육. 늘 다양성을 감안하고 그 다양한 가능성에 자기 자신을 맡길 수 있어야 창조의 영역이 가시권 안으로 들어오게 될 것이다. 행복도 노력이 따라줘야 한다. 노력 없이 행복만을 원한다면 그것은 욕심이 된다. 지하 세계로 흘러가는 강물은 그저 망각에 맡기면 되겠지만 무엇 하나 기억하려면 애를 써야 한다는 것이 가장 큰 어려움이다. 기억의 힘을 키우려면 반복밖에 별다른 방법이 없다. 근육도 반복해서 사용하면 강해지듯이 정신력이라고 말하는 정신의 근육 또한 반복 속에서 강해진다. 기억의 강물에 머무르는 것은 어렵고 힘든 일이라고 했다. 기억하는 일은 정말 성가시고 귀찮은 일이기 때문이다. 누구나 시험을 위한 공부를 하고 싶어 한다. 시험에 나올 것만 공부하고 싶은 것이다. 더 이상은 공부하고 싶지 않은 것이다. 시험은 아무리 잘 보아도 시험지라는 만들어진 세계 속에서 발버둥친 결과일 뿐이다. 시험이라는 틀 안에서는 승리를 했을지 몰라도 시험 성적으로 행복을 가늠할 수는 없다. 생각하는 존재에게 주어진 생각의 힘은 전혀 다른 곳에서 빛을 발하기 때문이다. 행복은 원하는 것이 이루어졌을 때 실현된다. 원하는 것을 할 수 있는가? 무엇이 되었든 간에 할 수 있으려면 능력이 요구된다. 힘이 있어야 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 세상에서 제공할 수 있는 것은 누구에게나 다 공평하게 주어져 있다. 누구에게나 시간은 24시간으로 공평하게 주어져 있다. 누구에게 한두 시간이 더 주어진 것도 아니고 덜 주어진 것도 아니다. 하지만 그 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는 전혀 다른 문제가 된다. 모든 것이 행복에 이르려면 시간이 필요한 이유이다. 행복은 시간이 필요하다. 이것은 영원한 진리의 소리이다. 건강 없이는 행복도 없다. 건강한 거지가 병든 왕보다 더 행복하다. 건강과 행복의 함수관계. 아파봐야 건강의 소중함을 안다. 병원에 가봐야 자기 자신이 그동안 어떻게 살아왔는지 깨닫게 된다. 병상에 누워 강제적으로라도 반성의 시간을 가져보는 것은 좋은 일이다. 예를 들어 회복하는데 한 달이라는 시간이 걸릴 정도의 상처를 입었다면 생각에도 큰 변화를 일으킬 것에 틀림없다. 그런 경험은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래서 안 되면 의도적으로라도 쓰러져 보는 것이 좋다. 그것도 하나의 지혜이다. 절대로 실패나 패배가 아니다. 와신 상담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언제든지 다시 일어설 수 있다. 건강해야 행복도 따른다. 건강한 만큼 행복도 주어진다. 잡을 수 있는 만큼 잡을 수 있는 것이다. 행복하려면 건강해야 한다. 건강만이 행복을 보장한다. 건강이 최고다. 건강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는 것이다. 건강하면 행복은 선물로 주어진다. 행복은 존재한다. 하지만 사람마다 느끼는 행복은 다르기에 저마다의 행복을 추구해야 한다는 것이 숙제이다. 행복은 늘 찾아야 할 대상이다. 보물찾기의 대상처럼 늘 숨겨둔 형식으로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 보물은 찾는 것이 문제이다. 보물은 있다. 보물의 내용을 찾아내는 것이 관건이다. 쇼펜하우어는 낙천주의적인 환상으로 사람의 마음을 유혹하지 않는다. 천국의 이념으로 비현실적인 망상에 휩싸이게 하지도 않는다. 그의 철학은 잔인할 정도로 솔직하다. 태어난 자는 어쩔 수 없이 늙어갈 것이고 늙으면 고통을 수반하는 병이 들 것이며 결국에는 병 때문에 고통 속에서 죽을 것이다. 이것은 사람의 삶이 들려주는 영원불변의 이야기이고 인간의 인생이 보여주는 영원불변의 끔찍한 현상이다. 어쩔 수 없으면 운명이라 말을 해야 하지만 그 운명 속에서도 행복을 지향하는 것은 자기 자신의 책임이다. 어차피 죽을 거야 하며 어떤 도전의식도 보이지 않고 포기하는 삶에 대해 칭찬할 말은 없다. 쇼펜하우어의 철학을 잘못 이해하면 이런 식으로 해석할 수 있다. 염세주의의 함정에 빠진 꼴이다. 부정적인 인식 다음이 중요하다. 부정적인 인식이 지속적으로 전해질 때 그것을 감당하는 것이 관건이다. 인생은 허망한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철학의 진리를 깨달아야 한다. 그런 말이 힘을 발휘할 때까지 견디는 것이 문제이다. 인생은 허무한 것이라고 말한 그 순간 독서를 멈추면 잘못된 인식만이 생각을 지배하게 된다. 그 순간에 쇼펜하우어는 인생을 허무한 것이라 말했다고 주장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발생한다. 인생이란 빗방울은 대지에 떨어져 파괴되고 말 것이다. 이렇게 잔인하게 말하는 철학의 진정한 메시지를 깨달아야 한다. 깨닫지 못하면 잔인함만 남는다. 시간이 필요하다. 시간이 걸린다. 불행에도 시간이 걸리고 행복에도 시간이 걸린다. 불행이 닥쳤을 때는 과거를 되돌아보며 그 지경에 처해진 과정을 곱씹어보며 두 번 다시 그런 실수를 저지르지 않으려는 인식을 얻어야 한다. 자기 자신이 걸어온 길을 알고 나면 그 길을 피할 수도 있고 다시 선택할 수도 있다.
좋은 길이라면 기억하고 또 기회가 되면 그 길을 선택하는 것이 지혜에 해당할 것이고, 나쁜 길이라면 그 또한 기억하고 명심해서 또 그 길과 마주했을 때 그 길을 피해가는 것이 지혜에 해당할 것이다. 쇼펜하우어는 늘 부정적인 생각에서 시작하지만 부정적인 생각 자체가 목적인 것은 결코 아니다. 방금 말했듯이 그것은 그저 시작 지점을 형성하는 요인이 된다. 넌 죽을 거야. 그러니 지금 당장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배워야 한다. 넌 병들 거야. 그러니 지금 당장 처방에 대한 지혜를 모아야 한다. 넌 노인이 될 거야. 그러니 지금 당장 노력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알고 있어야 하는 것이다. 밤은 닥칠 거야. 그러니 지금 당장 열심히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야 하는 것이다. 나이가 들면 들수록 근육은 줄어든다. 어쩔 수가 없다. 땀을 흘리는 것도 청춘의 일이다. 근육이 줄어든 노인의 경우에는 땀 흘릴 일도 드물어진다. 땀을 흘리지 못하니 냄새도 남다르다. 나이가 들수록 몸에서 나는 냄새는 역겹기 짝이 없다. 그래서 향수를 사용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하지만 아무리 버티고 버텨도 결국에는 한계에 도달하고 말 것이다. 이때 필요한 것이 바로 좋은 생각이다. 생각하는 존재에게 최대의 무기는 생각이다. 건강한 생각으로 건강한 삶을 사는 수밖에 없다. 향기 나는 인생은 생각이 남달라야 한다. 보통의 생각으로는 불가능하다. 쇼펜하우어의 철학을 공부하다 보면 사람의 삶을 치열하게 낭떠러지 앞으로 몰고 가는 느낌이 든다. 믿으라, 천국이 주어질 것이다. 이런 식으로 가르쳤다면 그것은 쇼펜하우어가 아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이런 소리는 그의 것이 아니다. 그의 철학은 전혀 다른 소리를 들려준다. 때로는 가장 듣기 싫은 소리도 들려준다. 결국에는 눈물을 흘리며 끌어안아줘야 할 것이 자기 자신의 삶임을 깨닫게 해준다. 성경의 저자들처럼 훈계하지도 협박하지도 않는다. 그는 있는 것을 있는 그대로 보여줄 뿐이다. 행복하기 위한 최고의 무기는 건강이다. 건강한 삶을 만드는 건 건강한 생각이다. 소년과 노인의 시간은 다르게 흐른다. 소년의 한 시간은 노인의 하루보다 더 길게 느껴진다. 삶의 속도와 온도. 어린 시절의 시간은 무한히 길게 느껴진다. 그래서 심심하다는 말이 어린 아이들의 말이 된다. 어릴 때는 심심하면 큰일이다. 심심하면 낭패인 것이다. 어릴 때는 무슨 일을 해도 심심함에 저항하는 것이 목적이다. 매 순간 놀기 위한 것이 아이들의 행동이다. 심심함과 놀이가 긴장감을 유지하며 평형을 이룬 상태이다. 하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사람들은 성숙해지고 더 나아가 늙어가기 시작한다. 모든 것이 습관으로 들어서고 만다. 습관 속에서는 자유가 힘을 발휘하지 못한다. 공자가 말한 불혹의 나이도 보통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유혹당할 만한 무언가가 없을 뿐인지도 모른다. 아무것도 매력적이지 않다. 아무것도 마음을 움직이지 못한다. 40년 동안, 즉 40번을 반복하고 나면 계절조차 습관 속에서 해석된다. 봄이 되어도 설렘이 없고, 여름이 되어도 뜨거움이 없고, 가을이 되어도 열매가 없고, 겨울이 되어도 나이테를 만들 여력이 없다. 그냥 다 싫다. 신기함이 모두 사라졌기 때문이다. 무엇을 보아도 다 안다. 다 알고 있다는 판단이 생각을 지배한다. 더 이상 알고 싶지 않다. 다 안다는 생각이 지배하고 있는 정신은 배우려 하기보다는 가르치려 든다.
입만 열면 가르치려 든다. 입만 열면 훈계를 하려 한다. 대화는 사라지고 잔소리만 늘어난다. 사랑은 요원해지고 허영심에 찬 험담만이 입에 가득 찬다. 그런 말들이 시간을 더욱 빠르게 흘러가게 한다. 남을 향해 욕을 하면 할수록 시간은 더욱 빨리 흘러간다. 그런 시간 속에서 자기 자신은 영원한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이다. 지옥에도 영원이란 것이 있다. 그런 영원 속에 갇히고 마는 것이다. 영원도 영원 나름이다. 천국의 영원이냐, 지옥의 영원이냐. 삶의 시간은 가속도가 붙는다. 늙으면 늙을수록 시간은 빨라진다. 엊그제가 새해였던 것 같은데 벌써 연말이다. 이런 말이 노인의 소리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시간 속에서 삶을 살아간다. 굴러떨어지는 공처럼 가속도가 붙어서 걷잡을 수 없는 속도로 추락한다. 가만히 내버려두면 그 자리에 있을 것 같지만 시간은 결코 가만히 있지 않다. 시간의 속성은 시간이 흐를수록 빨라진다는 데 있다. 사람에게만 시간이 힘을 발휘한다. 사람이 시간을 활용하지 못하면 시간에 희생된다. 시간은 묘하다. 시간은 사랑하지 않으면 적이 되어 나타난다. 시간은 앞에서 이끌지 않으면 사냥꾼이 되어 추격해온다. 시간의 화살은 심장을 뚫고 들어온다. 시간 앞에 쓰러질 때보다 더 잔인한 현장은 없다. 시간을 앞서가지 못하면 시간에 쫓겨 살게 된다. 시간에 쫓기기 시작하면 답이 없다. 살아도 사는 것이 아니다. 시간이 주인 행세를 하기 시작하면 숨이 차다. 숨을 쉬어도 행복감이 없다. 숨을 쉬어도 산소의 공급보다 산소의 소비가 더 빠르게 진행된다. 아무리 헐떡거려도 숨이 차서 그 다음을 위한 여유가 생기지 않는다. 놀이공원에 가면 디스코 팡팡이라는 놀이기구가 있다. 중심에서 가장 먼, 가장자리의 의자를 만들어 놓고 그곳에 사람들을 앉힌 후 속도를 높여가며 돌린다. 속도가 가장 빠르게 느껴지는 곳에서 사람들은 속수무책이다. 삶에도 같은 원리가 적용된다. 중심에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정신은 차릴 수가 없는 지경에 처한다. 사람이 명상도 배워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중심을 찾아가는데도 훈련이 필요하다. 눈부터 감아야 명상이 시작된다. 자기 자신이 자기 자신을 안다고 말하는 실수부터 경계해야 한다. 나의 시간이 곧 내 인생. 우리의 선조들은 1년의 길이를 4계절로, 12달로, 24절기 등으로 다양하게 나눠 놓았다. 또 뜨거운 여름에는 초복과 중복, 사이에는 11을, 중복과 말복 사이에는 20일을 계산해서 나누기도 했다. 더위가 시작되는 시점에서의 10일은 정점을 찍고 마지막을 향해 가는 시점에서의 20일과 맞먹는 시간이 된다. 알고 나면 좀 더 견딜 수 있는 힘이 생긴다. 2배로 시간을 배정해도 견딜 수 있으리라 믿으니까 그렇게 정해놓은 것이다. 익숙해지면 쉬운 법이다. 알고 나면 견딜 만한 것이다. 1년의 시간을 자기 자신의 삶으로 나누는 훈련도 해야 한다. 그냥 내버려 둔다고 시간이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나의 시간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곧 나의 인생이 될 것이고, 나의 인생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나의 존재를 증명할 것이다.
자기 자신의 시간을 굴러 떨어지는 공처럼 내버려 두는 것도, 또 그 시간을 회전하는 원반 위에 가장자리에 두는 것도 다 자기 책임이다. 시간은 챙겨야 한다. 시간에 쫓기지 말고 앞서가야 한다. 시간 속에 있으면 시간에 쫓길 이유가 없다. 시간을 밖에 두니 시간에 쫓기게 되는 것이다. 마음을 비우고 나면 마음에 여유가 생긴다. 마음을 쓰고 있으니 더 이상 마음이 자기 자신을 챙기지 못하는 지경이 펼쳐지는 것이다. 소년의 한 시간은 영혼과 맞닿아 있다. 느리고 느려서 문제가 되기도 하지만 그 문제는 흥에 겨워 주체가 안 될 정도일 뿐이다. 바람만 불어도 간지러워 깔깔대며 웃는 시간이다. 소년의 한 시간은 그토록 즐겁다. 반면에 노인의 하루는 따분하기 짝이 없다. 아이들이 말하는 심심하다는 말과는 전혀 다른 내용이다. 대화할 사람이 없어 외롭다. 대화라고 말은 하지만 막상 말할 사람이 나타나면 잔소리로 대화를 채우고 만다. 명절이라고 가족이 모인 자리에서도 대화는 즐겁게 진행되기 힘들다. 모두들 나름대로 어른이 된 것이다. 들어주기보다는 말을 하려는 허영심이 발동할 뿐이다. 이제 뭔가를 깨달아야 할 시점이 되었다. 자기 자신을 위한 공부를 해야 할 때가 된 것이다. 그런 공부가 사람들 사이를 더욱 온화하게 해줄 것이다. 삶의 시간은 가속도가 붙는다. 사람이 시간을 활용하지 못하면 시간에 희생된다. 사람도 씨앗과 같은 존재이다. 죽음이 개체의 종말이란 것은 숨김없는 사실이지만 이런 개체 속에는 어떤 새로운 존재의 싹이 들어있다. 어느 쪽으로 흘러갈 것인가? 삶은 깨달을 기회이다. 인생은 인식을 얻을 기회이다. 생각하는 존재에게 인식과 깨달음은 최고의 선물이다. 오늘은 무엇을 깨달았는가? 사람은 누구나 매일 자기 자신을 위한 선물을 준비할 수 있고 또 스스로 제공할 수도 있다. 생각을 포기하지 않는 이상 희망은 있다. 생각을 할 수 있는 한 가능성은 열려 있다. 모든 인생은 죽음으로 마감하겠지만 그 죽음이 인생을 무의미하게 만들지는 못할 것이다. 오히려 죽음이 있기에 인생이 소중해진다. 죽음은 개체의 종말이 맞다. 개체는 죽음과 함께 종말을 고하게 될 것이다. 죽으면 개체는 더 이상 존재할 수가 없게 된다. 그래서 죽기 전에 해야 할 일이 너무도 많다. 매 순간 인생을 채우고 있는 시간이 흘러가고 있다. 신화의 이야기에서처럼 한쪽은 망각의 강물이 끊임없이 흘러가고 있고 다른 한쪽은 기억의 강물이 흘러가고 있다. 어느 쪽으로 흘러갈 것인가? 그것은 선택의 문제이다. 생로병사는 깨달음의 대상이지만 반드시 깨달아야만 아는 것도 아니다. 사람이라면 누구나 대략 알고 있다. 알고 있는 수준이 다양할 뿐이다. 인식의 수준은 바다 깊이를 재는 것과 같다고 했다. 누구나 나름대로 바다의 깊이를 잴 수 있지만 그것이 절대적인 기준이 되는 것은 아니다. 누구나 인식은 얻겠지만 그것이 절대적인 인식이라고 판단하면 실수를 범하는 것이 된다. 새로운 존재의 싹. 죽어야 할 존재가 개인이지만 그래서 개인이 허망한 존재인 것은 결코 아니다. 이런 개체 속에는 어떤 새로운 존재의 싹이 들어있다. 이것이 희망을 가르쳐준다. 이 말이 희망의 메시지를 전한다.
희망이 있다. 희망이 존재한다. 있음이 존재의 형식을 채운다. 어떤 새로운 존재의 싹이 자기 자신 안에 내재되어 있는 것이다. 무엇이 되고 싶은가? 꿈이 무엇인가? 사람들이 이런 질문을 좋아하는 이유도 바로 이런 문제와 무관하지 않다.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 성격은 변하지 않는다. 자기 자신은 변하지 않는다. 맞는 말이다. 하지만 정말 그럴까? 솔직하게 이 질문 앞에 서야 한다. 쇼펜하우어도 의지와 표상으로서의 세계를 모두 4권으로 나눠놓고 앞에 2권에서는 변하지 않는다는 말을 설명하는 데 집중했지만 나머지 2권에서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들려준다. 불변과 변화 사이에서 세계가 요동을 친다. 감당할 수 있으면 보석이 되어줄 세계이다. 사람도 성격도 모두 변할 수 있다. 자기 자신은 변할 수 있다. 그 비결을 배우는 것이 관건이다. 시간은 현상의 원리로서 한계를 가르쳐준다. 지금이 밤이다, 지금이 새벽이다, 지금이 아침이다 등 수많은 특정 시간대를 인식할 수 있고 지금이 봄이다, 지금이 겨울이다 등 수많은 계절을 인식할 수도 있으며 지금이 1시다, 지금이 2시다 등 수많은 정확한 시간을 인식할 수도 있다. 이런 시간이 현상을 나타낸다. 하지만 이런 현상적 시간이 있기에 전혀 다른 시간의 원리가 적용되는 세계도 생각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된다. 정해진 것이 있다는 것은 정해지지 않은 것을 생각할 수 있는 기회의 장이 된다. 삶은 죽음으로 마감하지만 죽음 때문에 삶은 수수께끼 같은 현상으로 인식될 수도 있다. 순간을 알고 있기에 사람은 또한 영원을 생각할 수도 있다. 고통을 알고 있기에 고통이 없는 삶도 생각할 수 있다. 생각하는 존재가 생각할 수 있는 세상은 무궁무진하다. 그것을 이해하는 것이 인문학적인 과제가 된다. 새로운 존재의 싹은 사람의 문제이다. 사람도 씨앗과 같은 존재일 수 있다. 씨앗의 현상이 지극히 작은 것으로 인식되어도 그것이 거대한 나무가 될지 아름다운 꽃이 될지 아무도 모른다. 심지어 자기 자신조차 알지 못한다. 한평생의 기회이다. 매 순간이 인식의 기회이다. 현재는 차츰 사라져 가겠지만 그래도 그 현재밖에 없다. 사람의 삶이 존재하는 곳은 현재뿐이다. 쇼펜하우어는 지금 현재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것은 사고의 유희일 뿐이라고 했다. 지나간 세월에서도 웃을 수 있는 추억을 만들면 되고 다가올 시간 앞에서도 재밌게 놀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하며 즐겁게 기다리면 된다. 생각하는 존재는 생각하며 놀면 되는 것이다. 놀 수만 있다면 인생은 아무 문제 없다. 놀 수만 있다면 순간도 영원처럼 느껴질 것이다. 어렸을 적에 보냈던 시간의 흐름을 늙어서도 경험할 수 있다. 첫사랑의 느낌 같은 것을 잊지 말고 기억하면 된다. 기억의 내용이 웃게 할 것이다. 희망보다 더 좋은 말은 없다. 다른 모든 것은 재앙이 된다. 하지만 어떤 재앙도 희망이 닿으면 멋진 색깔로 변한다. 온갖 재앙 속에서도 희망만 있으면 살 수 있다. 희망은 신이 준 재앙이지만 그것을 손에 거머쥔 것은 인간이다. 그것을 사용할 줄 알면 희망은 삶을 위한 훌륭한 도구가 될 것이다. 희망만 있다면 죽음을 껴안고서도 행복한 춤을 출 수 있을 것이다. 쓸데없는 희망에 우롱당하지만 않는다면 생각은 언제나 춤을 출 수 있는 멋진 무대를 마련해 줄 것이다.
발을 디딜 바닥은 현재뿐이지만 그 현재가 무대가 되는 순간 우리 모두는 멋진 춤을 추는 존재로 변신할 수 있다. 삶이라는 기회를 가진 사람은 씨앗과 같은 존재이다. 거대한 나무가 될지 아름다운 꽃이 될지 아무도 모른다. 나쁜 의지는 자기 자신을 속인다. 이는 개별화의 원리에 사로잡혀 마야의 베일에 의해 속고 있는 것이다. 사람이 속는 이유. 개별화의 원리와 마야의 베일은 어쩌면 쇼펜하우어가 자신의 주저서 의지와 표상으로서의 세계에서 가장 많이 언급한 개념들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다. 그는 이 개념들을 가지고 사람 사는 세상의 이야기와 그 현상을 설명하는 데 주력했던 것이다. 사람은 속고 있고 속아서 살며 속음으로써 잘못된 의지를 드러내며 스스로 희생자가 되고 만다. 사람이 속는 것은 개별화의 원리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이고 인식이 의지에 봉사하고 있기 때문이다. 의지도 의지 나름이다. 의지에도 좋은 의지가 있는가 하면 나쁜 의지도 있다. 도움이 되는 의지가 있는가 하면 방해를 일삼는 의지도 있다. 자기 자신의 의지라지만 자기 자신을 위하기보다는 전혀 다른 어떤 것을 지향하게 할 때도 있다. 쇼펜하우어는 그 나쁜 의지의 하나로 삶의 의지를 언급한다. 그 의지는 나 자신을 오해하며 스스로에게 무기를 들이대는 것과 같다라고 하며 문제로 지적한다. 산스크리트어에서 마야는 여성의 이미지를 띠며 환상이나 망상 혹은 마법을 뜻한다. 현상계를 지배하는 힘으로 표현되며 동시에 좋은 암과 나쁜 암을 모두 지배한다. 좋은 쪽으로의 암의 대표적인 예는 결혼식 날 신부가 베일을 쓰는 전통에서 볼 수 있다. 이제부터 좋은 것만 보라는 의미로 베일을 씌워주는 것이다. 문제는 나쁜 암이다. 그것은 속임수나 맹목을 일으키는 힘으로 작동한다. 맹목이라고 번역한 독일어는 페어 블렌딩이고 단어의 형태를 살펴보면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의미를 갖게 하는 페어라는 접두어와 눈이 멀어 맹인이 된다는 의미의 블렌딩이 합쳐진 것을 알 수 있다. 즉 멀쩡했던 사람이 맹목적으로 생각하고 행동할 때가 있다. 전혀 자기 자신의 존재와는 상관도 없는데 생각과 행동을 고집하는 현상이 발생한다. 마치 행동대장이 된 것처럼 스스로를 누군가를 위해 종사하고 봉사하는 신세로 만든다. 생각하는 존재가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은 자기 자신의 생각에 갇히는 것이다. 자기 자신에게 얽매이는 것이다. 이런 사람은 나쁜 사람이다. 이런 사람은 힌두교나 불교에서는 악인이라고 불리기도 한다. 쇼펜하우어는 이런 것을 두고 악인의 마음에 마야의 베일이 짙게 드리워진 것이라고 했다. 마음이 마음 같지 않다. 사람을 불안하게 하는 마음이 있다. 지극히 사심으로 가득 찬 존재들이 있다. 그런 마음이 이끄는 인식은 고집만 내세운다. 맹목적인 사람은 당해낼 수가 없다. 상대를 배려하는 마음은 전혀 없고 오로지 자기 자신의 생각에 집착하고 타인을 설득하려는 의지로만 세상을 살아간다. 이런 인식과 의지가 사람을 악인으로 만든다. 전혀 도움이 되지 않고 나쁜 영향을 주는 사람이 되는 것이다. 이런 사람은 타인의 삶을 방해하기도 하지만 자기 자신에게도 엄청난 손실을 초래하고 만다. 왜냐하면 그런 맹목적인 상태가 언젠가는 밝혀질 것이기 때문이다.
쇼펜하우어는 자기 자신을 속이는 의지를 꿈에 비유했다. 이런 꿈이 사라지면 꿈꾼 사람은 자신을 속이고 쾌락을 맛본 대가로 고민을 치르게 된다고 했다. 문제는 누구나 이런 꿈을 꾸고 또 이런 꿈에 갇혀 있다는 것이다. 꿈에서 깬 자가 드물다는 것이 문제이다. 소위 계몽된 자는 소수에 불과하다. 꿈이 현실이라고 말하며 사는 사람들이 일상을 채우고 있다. 꿈꾸며 살면서도 제정신이라고 떠벌리는 것이다. 시대를 관통하는 문장. 사람이 자기 자신을 향해 던져놓은 명령 하나가 이토록 오랜 세월을 관통하며 살아남았다. 너 자신을 알라. 고대 신화시대에서부터 시작하여 여전히 그 생명력을 과시하고 있다. 그 이유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모르고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지금까지 통하는 것이다. 아직까지 살아있는 고전의 말들은 현재를 넘어 영원히, 즉 인류가 존재하는 동안 존속할 언어라서 이것을 무시하면 자기 손해이다. 어떻게든 자기 언어로 만드는 것만이 유일한 해결책이다. 마찬가지로 개별화의 원리에 사로잡혀 마야의 베일에 의해 속고 있는 것이다 라는 쇼펜하우의 말도 고전의 반열에 올랐다. 그것을 틀리다고 말하거나 틀린 말이라고 무시하면 자기 손해이다. 자기가 죽고 나서도 사람들은 이 문구를 두고 고민할 것이기 때문이다. 생각하는 존재가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은 자기 자신의 생각에 갇히는 것이다. 좁디 좁은 마음을 거대한 듯 착각한다. 우리의 삶은 현미경으로 봐야 할 정도로 아주 작은 점에 불과한데 우리는 그 점을 시간과 공간이라는 두 개의 강력한 렌즈로 확대해 엄청나게 큰 것으로 보고 있다. 인식과 의지가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 우리의 삶은 우리의 책임이다. 삶은 사소한 점에 불과하다. 우주의 시선으로 바라보면 이 지구 자체가 먼지처럼 작은 점처럼 보이기도 한다. 그렇다면 그 시선이 위대하다고 봐야 할까? 그런 시선이 올바른 것이라고 판단해야 할까? 문제가 심각해진다. 철학자가 우리의 삶을 이런 식으로 사소하게 만드는 말들을 들을 때 우리는 혼란 속에 빠지고 만다. 한때 우리는 염세주의를 삶을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바라보는 것으로 또 때로는 맹목적 의지 같은 개념으로 설명할 때가 많았다. 이것들은 모두 거대한 여행을 위한 시작 지점에 불과한 것들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것이 염세주의의 본령인 양 떠벌리고 있었던 것이다. 철학자 쇼펜하우어가 설명했던 맹목적 의지는 동물 수준의 의지에 지나지 않는다. 쇼펜하우어는 인식을 동반하지만 인식에 인도되지는 않는다는 것을 맹목적 의지의 문제로 지적했다. 동물에게도 인식이 있지만 인식이 의지에 영향을 끼치지는 못한다. 하지만 사람의 세계는 달라도 한참 다르다. 사람은 인식이 의지를 지배하기도 한다. 그래서 동물은 절대로 할 수 없는 다이어트도 사람에게는 가능한 것이다. 먹고 싶어도 안 먹는다. 놀고 싶어도 놀지 않는다. 잠을 자고 싶어도 잠을 안 잔다. 가고 싶어도 가지 않는다. 사람은 의지의 동물이지만 그 의지에 반하여 살아갈 수도 있다. 동물적인 맹목적 의지에 저항하는 또 다른 의지의 출현을 스스로 실현시킬 수도 있다. 그래서 사람인 것이다. 하지만 사람이 인식의 지배를 받아도 문제이고 의지의 지배를 받아도 문제이다. 둘이 서로가 서로를 위한 균형을 잡아줄 때에만 진정한 삶의 의미가 주어지는 것이다. 몸과 마음이 문제이다. 육체와 정신이 문제이다. 체력과 정신력이 문제이다. 이 두 가지는 서로가 얽히면서 수많은
혹은 무궁무진한 상황을 연출한다. 사람 사는 세상은 다양성의 원리로만 해석이 가능하다. 사람 마음은 좁고 또 좁다. 이제는 귀를 닫고 귀를 열어야 할 때가 되었다. 눈을 감고 눈을 떠야 하는 때가 된 것이다. 수월 관음도에서 그려놓지도 않은 달을 보았는가? 거울 앞에서 자기 자신을 상실해보고 또 보이지도 않은 자기 자신을 제대로 본 적이 있는가? 자기 자신을 정말 제대로 안 적이 있는가? 사람은 바뀔 수 없다. 그래도 사람은 바뀔 수 있다. 성격은 변하지 않는다. 그래도 성격은 변할 수 있다. 이럴 때도 있고 저럴 때도 있다. 이럴 땐 이런 말이 어울리고 저럴 땐 저런 말이 어울릴 뿐이다. 사람을 만날 때 그 사람에게 어울리는 말을 해줘야 한다. 그 사람에게 힘이 되는 말을 해주어야 한다. 그러나 오해는 있을 수밖에 없다. 특히 내가 없는 자리에 내가 아는 두 사람이 모일 때가 오해의 늪이다. 그럴 때는 내가 한 말을 두고 서로 다른 입장에서 토론을 해나갈 것이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럴 때 상처를 입게 된다. 자기는 듣지 못한 말을 누구는 들었다는 것을 두고 큰 상처를 입게 되는 것이다. 참으로 세상은 좁디 좁다. 사람의 마음도 너무도 좁고 또 좁다. 옴짝달싹할 수가 없다. 돋보기를 이용해 태양의 빛을 한 곳에 집중시키면 빛이 모인 그곳은 불에 타듯이 시선이 한 곳에 집중하게 되면 그 지점은 불에 타버리고 마는 것과 같은 이치이다. 마음도 새까맣게 타들어갈 수 있다. 마음은 마음을 먹는 것이 관건이지만 새로운 마음을 먹을 마음이 없다는 것이 문제이다. 그 좁디 좁은 마음을 두고 스스로는 거대한 듯이 착각하고 산다는 것이 너무도 큰 문제이다. 사람 사는 곳의 문제는 바로 이 문제밖에 없다. 세상은 다양성의 원리로만 해석이 가능하다. 다양하지 않다면 사람 사는 이야기가 될 수 없다. 행복도 능력이다. 심오한 진리는 보고 알아차릴 뿐이지 계산으로 얻어내는 것이 아니다. 삶은 계산하는 대로 될 수 없다. 삶이 계산대로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 뜻대로 된다면 삶은 가소로운 것이 될 것이다. 하지만 삶은 계산대로 되지 않아서 문제이다. 뜻대로 되는 일보다 뜻대로 되지 않는 일이 너무도 많아서 문제인 것이다. 하고 싶은 것이 너무도 많은데 모든 게 어렵고 힘들다. 살기 좋다는 말보다 살기 싫다는 말이 먼저 입에 담겨진다는 것이 일상이 가르쳐주는 문제이다. 살고 싶다는 말보다 죽고 싶다는 말이 너무도 쉽게 입안에 담긴다는 것이 문제이다. 신화가 가르쳐 주었듯이 진리는 기억의 강물을 따라 흘러갈 때에만 도달하게 된다. 기억의 강물을 따라서 흘러가기 위해서는 기억의 딸들에게 도움을 받아야 한다. 그들의 도움을 받으려면 스스로 창조의 정신을 발휘할 줄 알아야 한다. 창조하려는 의지조차 없다면 기억의 딸들은 그 뮤즈들은 절대로 도움의 손길을 내미지 않을 것이다. 창조는 의지에서 시작하지만 결국에는 뮤즈의 도움을 받아서만 완성된다. 창조는 뮤즈의 도움이 필연적이다. 뮤즈들의 도움을 받아야 창조가 실현될 것이고 또 완성에 이를 것이다. 뮤즈들의 도움을 받고 싶다면 기억의 강물에 몸을 담그고 있어야 한다. 모든 것을 기억하고 또 기억하는 연습과 훈련을 거듭하고 있어야 한다.
늘 얻었던 것을 반추하고 기억했던 것을 다시 꺼내서 되새김질하며 묵상을 실천할 때에만 진리로 향할 수 있다. 이성도 이성 나름이다. 이성은 계산 능력이지만 어느 하나의 공식에 얽매이면 이성은 생각을 규정하는 힘으로 작동하는 것에서 벗어나 생각을 제한하는 힘으로 작동하고 말 것이다. 하나의 공식에 얽매이면 다른 공식과 다른 가능성을 배제하는 일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그런 일이야말로 생각하는 존재가 경계해야 할 실수에 해당한다. 이성을 잘못 사용하면 독성과 독단이 생각을 지배하는 결과를 낳는다. 이성 때문에 사회생활이 가능하지만 또한 이성 때문에 사회가 곤란을 겪게 될 수도 있다는 이야기다. 정신의 근육. 늘 다양성을 감안하고 그 다양한 가능성에 자기 자신을 맡길 수 있어야 창조의 영역이 가시권 안으로 들어오게 될 것이다. 행복도 노력이 따라줘야 한다. 노력 없이 행복만을 원한다면 그것은 욕심이 된다. 지하 세계로 흘러가는 강물은 그저 망각에 맡기면 되겠지만 무엇 하나 기억하려면 애를 써야 한다는 것이 가장 큰 어려움이다. 기억의 힘을 키우려면 반복밖에 별다른 방법이 없다. 근육도 반복해서 사용하면 강해지듯이 정신력이라고 말하는 정신의 근육 또한 반복 속에서 강해진다. 기억의 강물에 머무르는 것은 어렵고 힘든 일이라고 했다. 기억하는 일은 정말 성가시고 귀찮은 일이기 때문이다. 누구나 시험을 위한 공부를 하고 싶어 한다. 시험에 나올 것만 공부하고 싶은 것이다. 더 이상은 공부하고 싶지 않은 것이다. 시험은 아무리 잘 보아도 시험지라는 만들어진 세계 속에서 발버둥친 결과일 뿐이다. 시험이라는 틀 안에서는 승리를 했을지 몰라도 시험 성적으로 행복을 가늠할 수는 없다. 생각하는 존재에게 주어진 생각의 힘은 전혀 다른 곳에서 빛을 발하기 때문이다. 행복은 원하는 것이 이루어졌을 때 실현된다. 원하는 것을 할 수 있는가? 무엇이 되었든 간에 할 수 있으려면 능력이 요구된다. 힘이 있어야 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 세상에서 제공할 수 있는 것은 누구에게나 다 공평하게 주어져 있다. 누구에게나 시간은 24시간으로 공평하게 주어져 있다. 누구에게 한두 시간이 더 주어진 것도 아니고 덜 주어진 것도 아니다. 하지만 그 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는 전혀 다른 문제가 된다. 모든 것이 행복에 이르려면 시간이 필요한 이유이다. 행복은 시간이 필요하다. 이것은 영원한 진리의 소리이다. 건강 없이는 행복도 없다. 건강한 거지가 병든 왕보다 더 행복하다. 건강과 행복의 함수관계. 아파봐야 건강의 소중함을 안다. 병원에 가봐야 자기 자신이 그동안 어떻게 살아왔는지 깨닫게 된다. 병상에 누워 강제적으로라도 반성의 시간을 가져보는 것은 좋은 일이다. 예를 들어 회복하는데 한 달이라는 시간이 걸릴 정도의 상처를 입었다면 생각에도 큰 변화를 일으킬 것에 틀림없다. 그런 경험은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래서 안 되면 의도적으로라도 쓰러져 보는 것이 좋다. 그것도 하나의 지혜이다. 절대로 실패나 패배가 아니다. 와신 상담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언제든지 다시 일어설 수 있다. 건강해야 행복도 따른다. 건강한 만큼 행복도 주어진다. 잡을 수 있는 만큼 잡을 수 있는 것이다. 행복하려면 건강해야 한다. 건강만이 행복을 보장한다. 건강이 최고다. 건강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는 것이다. 건강하면 행복은 선물로 주어진다. 행복은 존재한다.
하지만 사람마다 느끼는 행복은 다르기에 저마다의 행복을 추구해야 한다는 것이 숙제이다. 행복은 늘 찾아야 할 대상이다. 보물찾기의 대상처럼 늘 숨겨둔 형식으로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 보물은 찾는 것이 문제이다. 보물은 있다. 보물의 내용을 찾아내는 것이 관건이다. 쇼펜하우어는 낙천주의적인 환상으로 사람의 마음을 유혹하지 않는다. 천국의 이념으로 비현실적인 망상에 휩싸이게 하지도 않는다. 그의 철학은 잔인할 정도로 솔직하다. 태어난 자는 어쩔 수 없이 늙어갈 것이고 늙으면 고통을 수반하는 병이 들 것이며 결국에는 병 때문에 고통 속에서 죽을 것이다. 이것은 사람의 삶이 들려주는 영원불변의 이야기이고 인간의 인생이 보여주는 영원불변의 끔찍한 현상이다. 어쩔 수 없으면 운명이라 말을 해야 하지만 그 운명 속에서도 행복을 지향하는 것은 자기 자신의 책임이다. 어차피 죽을 거야 하며 어떤 도전의식도 보이지 않고 포기하는 삶에 대해 칭찬할 말은 없다. 쇼펜하우어의 철학을 잘못 이해하면 이런 식으로 해석할 수 있다. 염세주의의 함정에 빠진 꼴이다. 부정적인 인식 다음이 중요하다. 부정적인 인식이 지속적으로 전해질 때 그것을 감당하는 것이 관건이다. 인생은 허망한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철학의 진리를 깨달아야 한다. 그런 말이 힘을 발휘할 때까지 견디는 것이 문제이다. 인생은 허무한 것이라고 말한 그 순간 독서를 멈추면 잘못된 인식만이 생각을 지배하게 된다. 그 순간에 쇼펜하우어는 인생을 허무한 것이라 말했다고 주장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발생한다. 인생이란 빗방울은 대지에 떨어져 파괴되고 말 것이다. 이렇게 잔인하게 말하는 철학의 진정한 메시지를 깨달아야 한다. 깨닫지 못하면 잔인함만 남는다. 시간이 필요하다. 시간이 걸린다. 불행에도 시간이 걸리고 행복에도 시간이 걸린다. 불행이 닥쳤을 때는 과거를 되돌아보며 그 지경에 처해진 과정을 곱씹어보며 두 번 다시 그런 실수를 저지르지 않으려는 인식을 얻어야 한다. 자기 자신이 걸어온 길을 알고 나면 그 길을 피할 수도 있고 다시 선택할 수도 있다. 좋은 길이라면 기억하고 또 기회가 되면 그 길을 선택하는 것이 지혜에 해당할 것이고 나쁜 길이라면 그 또한 기억하고 명심해서 또 그 길과 마주했을 때 그 길을 피해가는 것이 지혜에 해당할 것이다. 쇼펜하우어는 늘 부정적인 생각에서 시작하지만 부정적인 생각 자체가 목적인 것은 결코 아니다. 방금 말했듯이 그것은 그저 시작 지점을 형성하는 요인이 된다. 넌 죽을 거야. 그러니 지금 당장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배워야 한다. 넌 병들 거야. 그러니 지금 당장 처방에 대한 지혜를 모아야 한다. 넌 노인이 될 거야. 그러니 지금 당장 노력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알고 있어야 하는 것이다. 밤은 닥칠 거야. 그러니 지금 당장 열심히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야 하는 것이다. 나이가 들면 들수록 근육은 줄어든다. 어쩔 수가 없다. 땀을 흘리는 것도 청춘의 일이다. 근육이 줄어든 노인의 경우에는 땀 흘릴 일도 드물어진다. 땀을 흘리지 못하니 냄새도 남다르다. 나이가 들수록 몸에서 나는 냄새는 역겹기 짝이 없다. 그래서 향수를 사용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하지만 아무리 버티고 버텨도 결국에는 한계에 도달하고 말 것이다. 이때 필요한 것이 바로 좋은 생각이다. 생각하는 존재에게 최대의 무기는 생각이다. 건강한 생각으로 건강한 삶을 사는 수밖에 없다. 향기 나는 인생은 생각이 남달라야 한다. 보통의 생각으로는 불가능하다. 쇼펜하우어의 철학을 공부하다 보면 사람의 삶을 치열하게 낭떠러지 앞으로 몰고 가는 느낌이 든다. 믿으라, 천국이 주어질 것이다.
이런 식으로 가르쳤다면 그것은 쇼펜하우어가 아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이런 소리는 그의 것이 아니다. 그의 철학은 전혀 다른 소리를 들려준다. 때로는 가장 듣기 싫은 소리도 들려준다. 결국에는 눈물을 흘리며 끌어안아줘야 할 것이 자기 자신의 삶임을 깨닫게 해준다. 성경의 저자들처럼 훈계하지도 협박하지도 않는다. 그는 있는 것을 있는 그대로 보여줄 뿐이다. 행복하기 위한 최고의 무기는 건강이다. 건강한 삶을 만드는 건 건강한 생각이다. 소년과 노인의 시간은 다르게 흐른다. 소년의 한 시간은 노인의 하루보다 더 길게 느껴진다. 삶의 속도와 온도. 어린 시절의 시간은 무한히 길게 느껴진다. 그래서 심심하다는 말이 어린 아이들의 말이 된다. 어릴 때는 심심하면 큰일이다. 심심하면 낭패인 것이다. 어릴 때는 무슨 일을 해도 심심함에 저항하는 것이 목적이다. 매 순간 놀기 위한 것이 아이들의 행동이다. 심심함과 놀이가 긴장감을 유지하며 평형을 이룬 상태이다. 하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사람들은 성숙해지고 더 나아가 늙어가기 시작한다. 모든 것이 습관으로 들어서고 만다. 습관 속에서는 자유가 힘을 발휘하지 못한다. 공자가 말한 불혹의 나이도 보통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유혹당할 만한 무언가가 없을 뿐인지도 모른다. 아무것도 매력적이지 않다. 아무것도 마음을 움직이지 못한다. 40년 동안, 즉 40번을 반복하고 나면 계절조차 습관 속에서 해석된다. 봄이 되어도 설렘이 없고, 여름이 되어도 뜨거움이 없고, 가을이 되어도 열매가 없고, 겨울이 되어도 나이테를 만들 여력이 없다. 그냥 다 싫다. 신기함이 모두 사라졌기 때문이다. 무엇을 보아도 다 안다. 다 알고 있다는 판단이 생각을 지배한다. 더 이상 알고 싶지 않다. 다 안다는 생각이 지배하고 있는 정신은 배우려 하기보다는 가르치려 든다. 입만 열면 가르치려 든다. 입만 열면 훈계를 하려 한다. 대화는 사라지고 잔소리만 늘어난다. 사랑은 요원해지고 허영심에 찬 험담만이 입에 가득 찬다. 그런 말들이 시간을 더욱 빠르게 흘러가게 한다. 남을 향해 욕을 하면 할수록 시간은 더욱 빨리 흘러간다. 그런 시간 속에서 자기 자신은 영원한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이다. 지옥에도 영원이란 것이 있다. 그런 영원 속에 갇히고 마는 것이다. 영원도 영원 나름이다. 천국의 영원이냐, 지옥의 영원이냐. 삶의 시간은 가속도가 붙는다. 늙으면 늙을수록 시간은 빨라진다. 엊그제가 새해였던 것 같은데 벌써 연말이다. 이런 말이 노인의 소리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시간 속에서 삶을 살아간다. 굴러떨어지는 공처럼 가속도가 붙어서 걷잡을 수 없는 속도로 추락한다. 가만히 내버려두면 그 자리에 있을 것 같지만 시간은 결코 가만히 있지 않다. 시간의 속성은 시간이 흐를수록 빨라진다는 데 있다. 사람에게만 시간이 힘을 발휘한다. 사람이 시간을 활용하지 못하면 시간에 희생된다. 시간은 묘하다. 시간은 사랑하지 않으면 적이 되어 나타난다. 시간은 앞에서 이끌지 않으면 사냥꾼이 되어 추격해온다. 시간의 화살은 심장을 뚫고 들어온다. 시간 앞에 쓰러질 때보다 더 잔인한 현장은 없다.
시간을 앞서가지 못하면 시간에 쫓겨 살게 된다. 시간에 쫓기기 시작하면 답이 없다. 살아도 사는 것이 아니다. 시간이 주인 행세를 하기 시작하면 숨이 차다. 숨을 쉬어도 행복감이 없다. 숨을 쉬어도 산소의 공급보다 산소의 소비가 더 빠르게 진행된다. 아무리 헐떡거려도 숨이 차서 그 다음을 위한 여유가 생기지 않는다. 놀이공원에 가면 디스코 팡팡이라는 놀이기구가 있다. 중심에서 가장 먼, 가장자리의 의자를 만들어 놓고 그곳에 사람들을 앉힌 후 속도를 높여가며 돌린다. 속도가 가장 빠르게 느껴지는 곳에서 사람들은 속수무책이다. 삶에도 같은 원리가 적용된다. 중심에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정신은 차릴 수가 없는 지경에 처한다. 사람이 명상도 배워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중심을 찾아가는데도 훈련이 필요하다. 눈부터 감아야 명상이 시작된다. 자기 자신이 자기 자신을 안다고 말하는 실수부터 경계해야 한다. 나의 시간이 곧 내 인생. 우리의 선조들은 1년의 길이를 4계절로, 12달로, 24절기 등으로 다양하게 나눠 놓았다. 또 뜨거운 여름에는 초복과 중복, 사이에는 11을, 중복과 말복 사이에는 20일을 계산해서 나누기도 했다. 더위가 시작되는 시점에서의 10일은 정점을 찍고 마지막을 향해 가는 시점에서의 20일과 맞먹는 시간이 된다. 알고 나면 좀 더 견딜 수 있는 힘이 생긴다. 2배로 시간을 배정해도 견딜 수 있으리라 믿으니까 그렇게 정해놓은 것이다. 익숙해지면 쉬운 법이다. 알고 나면 견딜 만한 것이다. 1년의 시간을 자기 자신의 삶으로 나누는 훈련도 해야 한다. 그냥 내버려 둔다고 시간이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나의 시간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곧 나의 인생이 될 것이고, 나의 인생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나의 존재를 증명할 것이다. 자기 자신의 시간을 굴러 떨어지는 공처럼 내버려 두는 것도, 또 그 시간을 회전하는 원반 위에 가장자리에 두는 것도 다 자기 책임이다. 시간은 챙겨야 한다. 시간에 쫓기지 말고 앞서가야 한다. 시간 속에 있으면 시간에 쫓길 이유가 없다. 시간을 밖에 두니 시간에 쫓기게 되는 것이다. 마음을 비우고 나면 마음에 여유가 생긴다. 마음을 쓰고 있으니 더 이상 마음이 자기 자신을 챙기지 못하는 지경이 펼쳐지는 것이다. 소년의 한 시간은 영원과 맞닿아 있다. 느리고 느려서 문제가 되기도 하지만 그 문제는 흥에 겨워 주체가 안 될 정도일 뿐이다. 바람만 불어도 간지러워 깔깔대며 웃는 시간이다. 소년의 한 시간은 그토록 즐겁다. 반면에 노인의 하루는 따분하기 짝이 없다. 아이들이 말하는 심심하다는 말과는 전혀 다른 내용이다. 대화할 사람이 없어 외롭다. 대화라고 말은 하지만 막상 말할 사람이 나타나면 잔소리로 대화를 채우고 만다. 명절이라고 가족이 모인 자리에서도 대화는 즐겁게 진행되기 힘들다. 모두들 나름대로 어른이 된 것이다. 들어주기보다는 말을 하려는 허영심이 발동할 뿐이다. 이제 뭔가를 깨달아야 할 시점이 되었다. 자기 자신을 위한 공부를 해야 할 때가 된 것이다. 그런 공부가 사람들 사이를 더욱 온화하게 해줄 것이다. 삶의 시간은 가속도가 붙는다. 사람이 시간을 활용하지 못하면 시간에 희생된다.
사람도 씨앗과 같은 존재이다. 죽음이 개체의 종말이란 것은 숨김없는 사실이지만 이런 개체 속에는 어떤 새로운 존재의 싹이 들어있다. 어느 쪽으로 흘러갈 것인가? 삶은 깨달을 기회이다. 인생은 인식을 얻을 기회이다. 생각하는 존재에게 인식과 깨달음은 최고의 선물이다. 오늘은 무엇을 깨달았는가? 사람은 누구나 매일 자기 자신을 위한 선물을 준비할 수 있고 또 스스로 제공할 수도 있다. 생각을 포기하지 않는 이상 희망은 있다. 생각을 할 수 있는 한 가능성은 열려 있다. 모든 인생은 죽음으로 마감하겠지만 그 죽음이 인생을 무의미하게 만들지는 못할 것이다. 오히려 죽음이 있기에 인생이 소중해진다. 죽음은 개체의 종말이 맞다. 개체는 죽음과 함께 종말을 고하게 될 것이다. 죽으면 개체는 더 이상 존재할 수가 없게 된다. 그래서 죽기 전에 해야 할 일이 너무도 많다. 매 순간 인생을 채우고 있는 시간이 흘러가고 있다. 신화의 이야기에서처럼 한쪽은 망각의 강물이 끊임없이 흘러가고 있고 다른 한쪽은 기억의 강물이 흘러가고 있다. 어느 쪽으로 흘러갈 것인가? 그것은 선택의 문제이다. 생로병사는 깨달음의 대상이지만 반드시 깨달아야만 아는 것도 아니다. 사람이라면 누구나 대략 알고 있다. 알고 있는 수준이 다양할 뿐이다. 인식의 수준은 바다 깊이를 재는 것과 같다고 했다. 누구나 나름대로 바다의 깊이를 잴 수 있지만 그것이 절대적인 기준이 되는 것은 아니다. 누구나 인식은 얻겠지만 그것이 절대적인 인식이라고 판단하면 실수를 범하는 것이 된다. 새로운 존재의 싹. 죽어야 할 존재가 개인이지만 그래서 개인이 허망한 존재인 것은 결코 아니다. 이런 개체 속에는 어떤 새로운 존재의 싹이 들어있다. 이것이 희망을 가르쳐준다. 이 말이 희망의 메시지를 전한다. 희망이 있다. 희망이 존재한다. 있음이 존재의 형식을 채운다. 어떤 새로운 존재의 싹이 자기 자신 안에 내재되어 있는 것이다. 무엇이 되고 싶은가? 꿈이 무엇인가? 사람들이 이런 질문을 좋아하는 이유도 바로 이런 문제와 무관하지 않다.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 성격은 변하지 않는다. 자기 자신은 변하지 않는다. 맞는 말이다. 하지만 정말 그럴까? 솔직하게 이 질문 앞에 서야 한다. 쇼펜하우어도 의지와 표상으로서의 세계를 모두 4권으로 나눠놓고 앞에 2권에서는 변하지 않는다는 말을 설명하는 데 집중했지만 나머지 2권에서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들려준다. 불변과 변화 사이에서 세계가 요동을 친다. 감당할 수 있으면 보석이 되어줄 세계이다. 사람도 성격도 모두 변할 수 있다. 자기 자신은 변할 수 있다. 그 비결을 배우는 것이 관건이다. 시간은 현상의 원리로서 한계를 가르쳐준다. 지금이 밤이다, 지금이 새벽이다, 지금이 아침이다 등 수많은 특정 시간대를 인식할 수 있고 지금이 봄이다, 지금이 겨울이다 등 수많은 계절을 인식할 수도 있으며 지금이 1시다, 지금이 2시다 등 수많은 정확한 시간을 인식할 수도 있다. 이런 시간이 현상을 나타낸다. 하지만 이런 현상적 시간이 있기에 전혀 다른 시간의 원리가 적용되는 세계도 생각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된다. 정해진 것이 있다는 것은 정해지지 않은 것을 생각할 수 있는 기회의 장이 된다.
삶은 죽음으로 마감하지만 죽음 때문에 삶은 수수께끼 같은 현상으로 인식될 수도 있다. 순간을 알고 있기에 사람은 또한 영원을 생각할 수도 있다. 고통을 알고 있기에 고통이 없는 삶도 생각할 수 있다. 생각하는 존재가 생각할 수 있는 세상은 무궁무진하다. 그것을 이해하는 것이 인문학적인 과제가 된다. 새로운 존재의 싹은 사람의 문제이다. 사람도 씨앗과 같은 존재일 수 있다. 씨앗의 현상이 지극히 작은 것으로 인식되어도 그것이 거대한 나무가 될지 아름다운 꽃이 될지 아무도 모른다. 심지어 자기 자신조차 알지 못한다. 한평생의 기회이다. 매 순간이 인식의 기회이다. 현재는 차츰 사라져 가겠지만 그래도 그 현재밖에 없다. 사람의 삶이 존재하는 곳은 현재뿐이다. 쇼펜하우어는 지금 현재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것은 사고의 유희일 뿐이라고 했다. 지나간 세월에서도 웃을 수 있는 추억을 만들면 되고 다가올 시간 앞에서도 재밌게 놀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하며 즐겁게 기다리면 된다. 생각하는 존재는 생각하며 놀면 되는 것이다. 놀 수만 있다면 인생은 아무 문제 없다. 놀 수만 있다면 순간도 영원처럼 느껴질 것이다. 어렸을 적에 보냈던 시간의 흐름을 늙어서도 경험할 수 있다. 첫사랑의 느낌 같은 것을 잊지 말고 기억하면 된다. 기억의 내용이 웃게 할 것이다. 희망보다 더 좋은 말은 없다. 다른 모든 것은 재앙이 된다. 하지만 어떤 재앙도 희망이 닿으면 멋진 색깔로 변한다. 온갖 재앙 속에서도 희망만 있으면 살 수 있다. 희망은 신이 준 재앙이지만 그것을 손에 거머쥔 것은 인간이다. 그것을 사용할 줄 알면 희망은 삶을 위한 훌륭한 도구가 될 것이다. 희망만 있다면 죽음을 껴안고서도 행복한 춤을 출 수 있을 것이다. 쓸데없는 희망에 우롱당하지만 않는다면 생각은 언제나 춤을 출 수 있는 멋진 무대를 마련해 줄 것이다. 발을 디딜 바닥은 현재뿐이지만 그 현재가 무대가 되는 순간 우리 모두는 멋진 춤을 추는 존재로 변신할 수 있다. 삶이라는 기회를 가진 사람은 씨앗과 같은 존재이다. 거대한 나무가 될지 아름다운 꽃이 될지 아무도 모른다. 나쁜 의지는 자기 자신을 속인다. 이는 개별화의 원리에 사로잡혀 마야의 베일에 의해 속고 있는 것이다. 사람이 속는 이유. 개별화의 원리와 마야의 베일은 어쩌면 쇼펜하우어가 자신의 주저서 의지와 표상으로서의 세계에서 가장 많이 언급한 개념들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다. 그는 이 개념들을 가지고 사람 사는 세상의 이야기와 그 현상을 설명하는 데 주력했던 것이다. 사람은 속고 있고 속아서 살며 속음으로써 잘못된 의지를 드러내며 스스로 희생자가 되고 만다. 사람이 속는 것은 개별화의 원리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이고 인식이 의지에 봉사하고 있기 때문이다. 의지도 의지 나름이다. 의지에도 좋은 의지가 있는가 하면 나쁜 의지도 있다. 도움이 되는 의지가 있는가 하면 방해를 일삼는 의지도 있다. 자기 자신의 의지라지만 자기 자신을 위하기보다는 전혀 다른 어떤 것을 지향하게 할 때도 있다. 쇼펜하우어는 그 나쁜 의지의 하나로 삶의 의지를 언급한다. 그 의지는 나 자신을 오해하며 스스로에게 무기를 들이대는 것과 같다라고 하며 문제로 지적한다.
산스크리트어에서 마야는 여성의 이미지를 띠며 환상이나 망상 혹은 마법을 뜻한다. 현상계를 지배하는 힘으로 표현되며 동시에 좋은 암과 나쁜 암을 모두 지배한다. 좋은 쪽으로의 암의 대표적인 예는 결혼식 날 신부가 베일을 쓰는 전통에서 볼 수 있다. 이제부터 좋은 것만 보라는 의미로 베일을 씌워주는 것이다. 문제는 나쁜 암이다. 그것은 속임수나 맹목을 일으키는 힘으로 작동한다. 맹목이라고 번역한 독일어는 페어블렌둥이고 단어의 형태를 살펴보면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의미를 갖게 하는 페어라는 접두어와 눈이 멀어 맹인이 된다는 의미의 블렌둥이 합쳐진 것을 알 수 있다. 즉 멀쩡했던 사람이 맹목적으로 생각하고 행동할 때가 있다. 전혀 자기 자신의 존재와는 상관도 없는데 생각과 행동을 고집하는 현상이 발생한다. 마치 행동대장이 된 것처럼 스스로를 누군가를 위해 종사하고 봉사하는 신세로 만든다. 생각하는 존재가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은 자기 자신의 생각에 갇히는 것이다. 자기 자신에게 얽매이는 것이다. 이런 사람은 나쁜 사람이다. 이런 사람은 힌두교나 불교에서는 악인이라고 불리기도 한다. 쇼펜하우어는 이런 것을 두고 악인의 마음에 마야의 베일이 짙게 드리워진 것이라고 했다. 마음이 마음 같지 않다. 사람을 불안하게 하는 마음이 있다. 지극히 사심으로 가득 찬 존재들이 있다. 그런 마음이 이끄는 인식은 고집만 내세운다. 맹목적인 사람은 당해낼 수가 없다. 상대를 배려하는 마음은 전혀 없고 오로지 자기 자신의 생각에 집착하고 타인을 설득하려는 의지로만 세상을 살아간다. 이런 인식과 의지가 사람을 악인으로 만든다. 전혀 도움이 되지 않고 나쁜 영향을 주는 사람이 되는 것이다. 이런 사람은 타인의 삶을 방해하기도 하지만 자기 자신에게도 엄청난 손실을 초래하고 만다. 왜냐하면 그런 맹목적인 상태가 언젠가는 밝혀질 것이기 때문이다. 쇼펜하우어는 자기 자신을 속이는 의지를 꿈에 비유했다. 이런 꿈이 사라지면 꿈꾼 사람은 자신을 속이고 쾌락을 맛본 대가로 고민을 치르게 된다고 했다. 문제는 누구나 이런 꿈을 꾸고 또 이런 꿈에 갇혀 있다는 것이다. 꿈에서 깬 자가 드물다는 것이 문제이다. 소위 계몽된 자는 소수에 불과하다. 꿈이 현실이라고 말하며 사는 사람들이 일상을 채우고 있다. 꿈꾸며 살면서도 제정신이라고 떠벌리는 것이다. 시대를 관통하는 문장. 사람이 자기 자신을 향해 던져놓은 명령 하나가 이토록 오랜 세월을 관통하며 살아남았다. 너 자신을 알라. 고대 신화시대에서부터 시작하여 여전히 그 생명력을 과시하고 있다. 그 이유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모르고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지금까지 통하는 것이다. 아직까지 살아있는 고전의 말들은 현재를 넘어 영원히, 즉 인류가 존재하는 동안 존속할 언어라서 이것을 무시하면 자기 손해이다. 어떻게든 자기 언어로 만드는 것만이 유일한 해결책이다. 마찬가지로 개별화의 원리에 사로잡혀 마야의 베일에 의해 속고 있는 것이다 라는 쇼펜하우의 말도 고전의 반열에 올랐다. 그것을 틀리다고 말하거나 틀린 말이라고 무시하면 자기 손해이다. 자기가 죽고 나서도 사람들은 이 문구를 두고 고민할 것이기 때문이다. 생각하는 존재가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은 자기 자신의 생각에 갇히는 것이다. 좁디 좁은 마음을 거대한 듯 착각한다. 우리의 삶은 현미경으로 봐야 할 정도로 아주 작은 점에 불과한데
우리는 그 점을 시간과 공간이라는 두 개의 강력한 렌즈로 확대해 엄청나게 큰 것으로 보고 있다. 인식과 의지가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 우리의 삶은 우리의 책임이다. 삶은 사소한 점에 불과하다. 우주의 시선으로 바라보면 이 지구 자체가 먼지처럼 작은 점처럼 보이기도 한다. 그렇다면 그 시선이 위대하다고 봐야 할까? 그런 시선이 올바른 것이라고 판단해야 할까? 문제가 심각해진다. 철학자가 우리의 삶을 이런 식으로 사소하게 만드는 말들을 들을 때 우리는 혼란 속에 빠지고 만다. 한때 우리는 염세주의를 삶을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바라보는 것으로, 또 때로는 맹목적 의지 같은 개념으로 설명할 때가 많았다. 이것들은 모두 거대한 여행을 위한 시작 지점에 불과한 것들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것이 염세주의의 본령인 양 떠벌리고 있었던 것이다. 철학자 쇼펜하우어가 설명했던 맹목적 의지는 동물 수준의 의지에 지나지 않는다. 쇼펜하우어는 인식을 동반하지만 인식에 인도되지는 않는다는 것을 맹목적 의지의 문제로 지적했다. 동물에게도 인식이 있지만 인식이 의지에 영향을 끼치지는 못한다. 하지만 사람의 세계는 달라도 한참 다르다. 사람은 인식이 의지를 지배하기도 한다. 그래서 동물은 절대로 할 수 없는 다이어트도 사람에게는 가능한 것이다. 먹고 싶어도 안 먹는다. 놀고 싶어도 놀지 않는다. 잠을 자고 싶어도 잠을 안 잔다. 가고 싶어도 가지 않는다. 사람은 의지의 동물이지만 그 의지에 반하여 살아갈 수도 있다. 동물적인 맹목적 의지에 저항하는 또 다른 의지의 출현을 스스로 실현시킬 수도 있다. 그래서 사람인 것이다. 하지만 사람이 인식의 지배를 받아도 문제이고 의지의 지배를 받아도 문제이다. 둘이 서로가 서로를 위한 균형을 잡아줄 때에만 진정한 삶의 의미가 주어지는 것이다. 몸과 마음이 문제이다. 육체와 정신이 문제이다. 체력과 정신력이 문제이다. 이 두 가지는 서로가 얽히면서 수많은 혹은 무궁무진한 상황을 연출한다. 사람 사는 세상은 다양성의 원리로만 해석이 가능하다. 사람 마음은 좁고 또 좁다. 이제는 귀를 닫고 귀를 열어야 할 때가 되었다. 눈을 감고 눈을 떠야 하는 때가 된 것이다. 수월 관음도에서 그려놓지도 않은 달을 보았는가? 거울 앞에서 자기 자신을 상실해보고 또 보이지도 않은 자기 자신을 제대로 본 적이 있는가? 자기 자신을 정말 제대로 안 적이 있는가? 사람은 바뀔 수 없다. 그래도 사람은 바뀔 수 있다. 성격은 변하지 않는다. 그래도 성격은 변할 수 있다. 이럴 때도 있고 저럴 때도 있다. 이럴 땐 이런 말이 어울리고 저럴 땐 저런 말이 어울릴 뿐이다. 사람을 만날 때 그 사람에게 어울리는 말을 해줘야 한다. 그 사람에게 힘이 되는 말을 해주어야 한다. 그러나 오해는 있을 수밖에 없다. 특히 내가 없는 자리에 내가 아는 두 사람이 모일 때가 오해의 늪이다. 그럴 때는 내가 한 말을 두고 서로 다른 입장에서 토론을 해나갈 것이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럴 때 상처를 입게 된다. 자기는 듣지 못한 말을 누구는 들었다는 것을 두고 큰 상처를 입게 되는 것이다. 참으로 세상은 좁디 좁다. 사람의 마음도 너무도 좁고 또 좁다. 옴짝달싹할 수가 없다. 돋보기를 이용해 태양의 빛을 한 곳에 집중시키면 빛이 모인 그곳은 불에 타듯이 시선이 한 곳에 집중하게 되면 그 지점은 불에 타버리고 마는 것과 같은 이치이다. 마음도 새까맣게 타들어갈 수 있다. 마음은 마음을 먹는 것이 관건이지만
새로운 마음을 먹을 마음이 없다는 것이 문제이다. 그 좁디 좁은 마음을 두고 스스로는 거대한 듯이 착각하고 산다는 것이 너무도 큰 문제이다. 사람 사는 곳의 문제는 바로 이 문제밖에 없다. 세상은 다양성의 원리로만 해석이 가능하다. 다양하지 않다면 사람 사는 이야기가 될 수 없다.